자, 수면 아래로 잠잠했던 자유한국당 내부의 계파 갈등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해묵은 계파 대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책임론, 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불만까지 터져 나오면서 당 내분이 격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당에다 침뱉고 탄핵에 앞장서고 했던 사람들 대우 각성하고 반성해야 돼요. 뛰쳐나간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저는 보수대 통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을 시험하려고 들지 말라. 우리의 잘못을 남들에게 탓하면서 인정받아질 수 없습니다. 네, 결국 터질 게 터진 분위기죠. 친박 중진인 홍문정 의원이 지금 총대를 메고 나왔습니다. 자, 정 박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백서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은 결정이 된 것인데 탄핵 자체를 지금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중진들 간에도 좀 이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 말문이 막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탄핵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자기네들이 적폐 세력이 됐다라는 어떤 볼메인 그런 그 목소리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탄핵이 됐는가?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으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보수가 왜 괴멸되었는가를 통찰했더라면 저런 말이 과연 나올 수 있는가. 지금 선거하면 여의도 연구소 조사라 그러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면 채 40명도 안 뽑힌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백서 만들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과거에 그 열린우리당이 자기네들 스스로 패족이라고 했지만 일어난 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는데 제가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인사가 우리는 패족입니다.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전원책 그 조직 강화 위원, 저 이분들 뭐 하시는 거냐고 반문하고 싶어요. 정치 안 하시기 때문에요. 정치 안 할 거면 과감하게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됐는지에 대해서 아니 그 속된 말로 왜 손에 피를 못 묻힙니까? 지금 보수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뭐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 심지어는 뭐 경제 민주화가 보수 정당을 망쳤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정말 이거는 개탄을 넘어 통탄의 상황이고요. 네.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선거에서 완전히 폭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네. 도대체 보수가 뭘 추구하는 것인지를 안다면은 어떻게 백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가 진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권력투쟁이거든요. 네. 결국은 원내대표 선거도 해야 되고 당대표 선거도 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근식 교수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으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네. 저는 저게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사실은 석 달을 지금 끌었는데 네네. 비대위라는 게 뭡니까?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 한국당의 혁신위원회 비대위원회가 지금 한 번도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합리적 보수나 아니면 개혁적 보수나 아니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어떤 세력, 이것들이 다시 한번 그 당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건데 네. 지금 또다시 저렇게 이미 다 끝난 일, 저는 저 탄핵령을 다시 끌어내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일단 국회에서 표결이 됐고 헌법재판소 인용이 됐고 탄핵이 됐고 실제로 구속에 대해서 1,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뭐냐면 법률적, 헌법적, 정치적, 역사적 판결이 끝난 사안이잖아요. 네. 그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 당에 과연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는 굉장히 많은 그 좀 의구심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잘하기 위해서라도 대안이 되는 야당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대안 야당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야당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지금 한국당이 하고 있느냐. 112명의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계속 저렇게 집안 싸움 하게 되면 그런 희망과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로도 어렵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로도 어렵게 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정 박사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탄핵 백서를 만들다는 얘기는 탄핵에 찬성을 했다가 하면서 떠난 예. 분들 복당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의 공격이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화면에 나온 홍문정 의원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도화선이 된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원책 변호사예요. 전원책 변호사가 조광특 의원으로 가면서 네. 탄핵에 하자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 토론회하자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지금 매주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저는 태극기 부대 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사표현이 마치 자유한국당의 중심이 되고 자유한국당의 진로가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야당으로서 정체성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러한 어떤 움직임이 이른바 탄핵 이후에 한국당의 혁신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서 네. 이른바 탄핵을 찬성했던 복당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아버리면 저는 한국당의 미래, 그다음에 야당의 미래, 그리고 내후년 총선까지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저는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 내에서는 뼈를 깎는 저는 수술과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동거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갈라설 땐 갈라서고 분리될 땐 분리돼야 됩니다. 저는 그 내부에서 그런 과감한 어떤 결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 달 지나는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나왔단 말이죠. 지금 계기를 보면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시기하고 지금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그동안 계속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나왔다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당협위원장직을 다들 내려놓고 이제 조광특위가 본격적인 이제 그 활동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내년에 이제 당대표가 누구든지 당선이 되면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년에 있을 총선에 다양한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있죠. 행사할 수 있다는 과거의 전례로 볼 때 늘 그래 왔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가 당선되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보수 또는 우파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위 우리나라 인연고리에 우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단결력이 강한 세력이 그 세력이라는 판단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백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가 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보수가 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요. 그럼 왜 복당파가 또 이렇게 비난을 받느냐. 비난받을 이유 있어요. 나가가지고 풍찬 노숙을 하다가 결국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정말로 개혁을 할 생각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숫자는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선거하면 몇 명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바른미래당 뭐 이렇게 해서 우파의 어떤 이념고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통합하고 싶으면 자기 거부터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집권당이 잘해서 집권당 됐습니까? 스스로 내폭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적어도 대한야당이라든지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의무예요.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네. 그 의무가 아니라 자기 국회의원 될 생각에 지금 정신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연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전 새누리당 의원이셨던 정호김 박사님의 말씀이셨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교수님,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갈 될 것 같은데 지금 친박계들이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범보수 통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바른미래당도 지금 이 한국당의 내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힘 있는 야당, 네. 그다음에 대한야당.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라고 문재인 정부가 못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야당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저는 내분과 권력 갈등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 있는 힘 있는 야당을 새로 재편하려면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바깥에 있는 야당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든 리세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우선 선결적인 문제가 탄핵 문제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종결을 끝내고 나서 한국당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나마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한국당 내부가 저렇게 그대로 지지부진하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저 상황이라면 한국당은 내후년 총선이면 사라질 당이다. 우리가 중심이 됐으면 됐지 한국당하고 우리는 전혀 한 명도 갈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바른미래당 안에 향후의 진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힘 있는 정책 대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릇이 필요하다는 이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보수가 자기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 혁신부터 먼저 해주는 것이 야권 재편의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눠야 될 말씀은 많은데 지금 질문 준비한 것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어느새 다 갔습니다. 오늘 열띠게 말씀들 나눠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치 와호장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